대감님, 오늘 밤 심지를 자르지 마시옵소서. 10살짜리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분양에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불빛이 꺼지면 진실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요. 조선 후기 송주연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반나절 거리, 그리 크지 않은 고을이었는데요. 이곳에는 꽤 큰 약재 시장이 섰지요. 전국 팔도에서 약초꾼들이 모여들었고 산삼부터 황기까지 귀한 약재란 약재는 다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침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런데 기침이 멎질 않더니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지요. 사람들은 이 병을 괴질이라 불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걸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섭게 번져나갈 뿐이었지요. 송주연 거리에는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약방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요. 약재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지요. 황기 한 근에 한 양 하던 것이 단량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10량을 불러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관아에서 발표가 하나 났습니다. 구호 약재를 풀겠다는 거였지요. 조판관이라는 높은 벼슬아치가 직접 나서서 약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품었지요. 드디어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약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받아간 사람들 중에 낫는 이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병세가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었지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저 약 가짜 아니야? 누가 진짜 약을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약재 시장 한쪽에는 사람을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드문 광경이 아니었어요. 굶주린 부모가 어린 자식을 내다 팔았고 빚에 쫓긴 사람이 스스로를 팔기도 했지요. 괴질이 퍼지면서 그런 일은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사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발에는 신발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또래 아이들한테서는 볼 수 없는 묘하게 깊은 눈빛이었지요.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2냥이면 됩니다. 2냥만 주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요. 괴질이 도는 판에 누가 아이를 사겠습니까? 게다가 저렇게 뼈만 앙상한 아이는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마 하나가 멈춰섰지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쉰이 훌쩍 넘어 보이는 양반이었습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했고 눈매가 선했지요. 이름은 윤치호. 사람들은 그를 윤대감이라 불렀습니다. 한때 호주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분이었는데요. 몇 해 전 관직을 내려놓고 이송주연으로 내려온 터였지요. 윤대감이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도 고개를 들어 윤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대감이 천천히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지요. 2냥을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돈을 낚아채더니 휙 사라져 버렸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감께서 저런 볼품없는 아이를 왜 사셨을까? 윤대감이 아이에게 물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윤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소연이라 부르마. 작은 연기라는 뜻이다.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소연은 윤대감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윤대감의 집은 송주연 외곽에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한 기와집이었지요. 앞마당에는 작은 약초밭이 있었고 뒤란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연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하인들이 우르르 나와 구경했지요.
막순이라는 나이 지긋한 여종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인상을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대감님도 참 괴질이 도는 판에 어디서 굴러온 아이를 데려오시다니. 윤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아이는 내 집 식구다. 함부로 대하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막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지요. 소연은 부엌 옆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낯선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 그림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말이 없는 아이였지요.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지만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막순이는 점점 더 눈엣가시로 여겼지요. 밥값도 못하는 것이라고 뒤에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달랐어요. 소연에게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소연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를 아느냐고 물으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으니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윤대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요. 이 아이한테는 무슨 사연이 있어.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손녀가 괴질에 걸리고 말았지요. 12살 난 아이였는데요. 며칠째 열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관아에서 나눠주는 구호약재를 어렵게 구해왔지요. 조판관이 직접 배포한다는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막순이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듯 쌉싸래한 약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요. 소연은 마당을 쓸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순이가 버럭 소리쳤지요. 왜 들어오는 게야? 더러운 손으로 약에 손대지 마.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탕기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순이가 물었지요. 뭐가 어쨌다는 거야?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쇠냄새가 납니다. 막순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어버렸지요. 쇠냄새? 무슨 헛소리야. 이건 관아에서 내려온 약이야. 조판관 어른이 직접 검수하신 거라고. 소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들었지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쇠냄새라. 약에서 왜 쇠냄새가 나는 걸까? 윤대감은 그 약을 손녀에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부터 거래하던 믿을만한 약재상에게 사람을 보내 다른 약을 구해왔지요. 값이 10배나 더 들었지만 손녀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구호 약재를 먹인 집에서 개가 죽었다는 거였지요. 사람이 먹다 남긴 약을 개한테 줬는데 그 개가 다음날 싸늘하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윤대감은 소연을 불렀지요.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소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께서 의원이셨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약재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진짜 약과 가짜 약은 냄새가 다릅니다. 윤대감이 다시 물었지요. 내 아버지가 의원이었다고? 그런데 왜 너는 시장에서 팔려다니고 있었느냐?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애써 고개를 돌려 감추려 했지요. 윤대감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배포한 구호 약재를 직접 살펴보기로 한 거지요. 아직 뜯지 않은 약 봉지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을 불러 함께 보자고 했지요. 소연은 약 봉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봉인에는 조판관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도장 위에는 밀랍이 발라져 있어서 누군가 뜯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요. 소연이 등불 가까이에 봉지를 가져갔습니다. 한참 동안 밀랍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더니 손톱으로 밀랍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밀랍이 두 겹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밀랍과 위에 더 씌운 밀랍의 색이 미세하게 달랐지요. 누군가 원래 봉인을 뜯고 안에 내용물을 바꾼 다음 다시 밀랍으로 봉인한 겁니다. 너무 교묘해서 보통 사람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수준이었지요. 윤대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밀랍의 균열 방향이 다릅니다. 원래 밀랍은 마르면서 안쪽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밀랍은 바깥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중에 더 씌웠다는 뜻이지요. 윤대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소연이 말했지요. 대감님, 무엇이냐? 오늘 밤 심지를 자르지 마십시오. 심지를 자르지 말라니?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심지가 길면 불빛이 밝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는 밀랍의 미세한 색 차이가 더 잘 보이거든요. 심지를 자르면 불빛이 약해지고 그러면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윤대감은 밤새 등불을 밝혀두었습니다. 심지를 자르지 않았지요. 밝은 불빛 아래에서 모든 약 봉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봉지 10개 중 7개가 가짜였지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진짜 약을 빼돌리고 값싼 가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봉인을 교묘하게 위조했던 거지요. 윤대감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호 약재를 관리하는 조판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윤대감은 소연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왜 너는 그런 지경이 되었느냐? 소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의원이셨습니다. 윤대감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지요. 7년 전이었습니다. 송주연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주던 의원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분을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원의 성이 최 씨였어요. 하지만 최 의원 일가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7년 전 어느 밤 최 의원 집에서 불이 났지요. 최 의원 부부와 어린 딸까지 모두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소연은 뒷간에 갔다가 불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어린 소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도망치는 게 전부였지요. 소연은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삼배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지요. 독특한 방식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겁니다. 최 의원 가문만의 매듭법이지요. 이 안에 아버지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윤대감이 주머니를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약재 목록과 수량, 그리고 금액. 누군가 약재를 빼돌린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맨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조익수?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익수는 현재 송주연의 조판관이었지요. 구호 약재 배포를 총괄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지요. 아버지는 조익수의 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윤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있었지요. 가짜 약재, 위조된 봉인, 최 의원이 남긴 장부까지. 하지만 조판관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함부로 덤볐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지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대감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임노인을 찾아갔지요. 임노인은 송주연 약재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약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했지요. 임노인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도는 약재질이 이상하게 떨어졌거든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노인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윤대감과 임노인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어느 날 밤 윤대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도둑이었어요. 값진 물건에는 손도 안 대고 오직 윤대감의 서재만 뒤졌지요. 다행히 최 의원의 장부는 소연이 몸에 지니고 있어서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섬뜩했지요. 누군가 눈치챈 겁니다. 윤대감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믿을 수 없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안타깝게도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윤대감의 조카인 윤석이 조판관과 내통하고 있었던 거지요. 윤석은 빚에 쫓기고 있었는데 조판관이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꼬드긴 겁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요. 윤대감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송주연 현감 오정래를 찾아가기로 한 거지요. 오정래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현감 앞에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가짜 약재, 위조된 봉인의 밀랍 분석, 그리고 최 의원 장부까지. 윤대감은 원본은 숨겨두고 따로 필사해둔 사본만 가져갔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현감은 오랫동안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요. 조판관이 백성들 목숨을 담보로 돈을 챙겼다는 뜻 아니겠소. 윤대감이 대답했지요. 그렇습니다. 괴질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가짜 약을 먹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현감은 결단을 내렸지요. 공개 검증을 하겠소. 시장 광장에서 진짜 약재와 가짜 약재를 비교하고 봉인 위조 여부를 만천하에 밝히겠소. 조판관도 참석시키겠소. 사흘 뒤였습니다. 송주연 시장 광장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현감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 검증이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조판관 조익수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지만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광장 한가운데 탁자가 놓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 종류의 약재가 올려져 있었지요. 하나는 관아에서 배포한 구호 약재, 다른 하나는 윤대감이 따로 구한 진짜 약재였습니다. 현감이 말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재의 진위를 가리겠다. 누구든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임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과 코끝으로 약재를 감별할 수 있는 분이었지요. 두 약재를 번갈아 만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임노인이 말했지요. 이것은 황기가 아닙니다. 황기와 비슷하게 생긴 싸구려 풀뿌리입니다. 40년 넘게 약재를 만져본 제가 장담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지요. 조판관이 소리쳤습니다. 누명이요. 저것은 조작된 증거요.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왔지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어른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심지가 길어서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연이 봉인된 약 봉지를 들어 올렸지요. 밝은 불빛 아래에서 밀랍의 색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겹으로 된 밀랍, 서로 다른 균열 방향. 누군가 봉인을 뜯고 다시 봉한 흔적이 분명했지요. 현감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최 의원의 딸입니다. 7년 전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의원의 딸입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소연은 품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냈지요. 독특한 매듭이 지어진 그 주머니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꺼내 현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입니다. 조익수가 약재를 빼돌린 내역이 모두 적혀 있지요. 아버지는 이것을 고발하려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조판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현감이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아에 보관된 공식 기록과 대조했지요.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판관이 보고한 수량과 실제 배포된 수량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현감이 선언했지요. 조익수, 내 죄가 밝혀졌다. 약죄를 횡령하고 가짜를 백성에게 먹였으며 이를 고발하려던 최 의원 일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조판관을 에워쌌습니다. 조판관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날 7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조판관은 파직되어 먼 곳으로 유배되었지요. 빼돌린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진짜 약재를 사들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지요. 괴질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 일가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7년 전 불에 타 죽었다고 알려졌던 비운의 의원. 사실은 부정을 고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최 의원을 의인으로 기억하게 되었지요. 소연은 이제 채연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윤대감은 채연을 양녀로 삼았지요. 둔양에 사온 아이가 이제는 윤대감의 딸이 된 겁니다. 막순이도 더 이상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연을 아가씨라 부르며 정성껏 돌봤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채연에게 물었지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가난해서 약을 못 구하는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윤대감은 따스하게 미소 지었지요. 그러마. 내가 도와주마. 그날 밤 채연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울지 않을게요. 아버지처럼 좋은 의원이 될게요. 뒤에서 윤대감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밤이 깊었구나. 들어오너라. 네. 채연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심지를 자르지 않아서 불빛이 밝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윤대감과 채연이 마주 앉았지요. 세 가족이었습니다. 두 냥짜리 아이와 외로운 노인이 서로를 찾은 거지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등불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가장 밝은 빛을 품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이 내일의 길을 밝혀줄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